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경제체제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뭐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는 혼합인데, 그러니까 시장 경제체제를 기본으로 한 그런 혼합체제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그런 시장 경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자, 시장 경제의 기본 원리와 제도는 뭐가 있을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복잡한 도로에서 차량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신호등이 있어서 가능한 거잖아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자, 시장 경제에도 이 도로에서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게 여기 나오는 뭐 사실은 가격이죠. 가격. 그래서 이 주제의 핵심적인 내용은 결국 가격의 신호에 따라서 각 경제 주체들이 경제 활동을 하게 되면 상당히 이제 효율적인 그런 경제 운영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겠죠. 마찬가지 이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 또 역시 시장 경제의 중요한 특징이고, 자, 역시 또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어떤 효율성을 달성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 경쟁이죠. 경쟁. 그래서 이제 경쟁이 깨진 시장은 시장의 장점이 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공정한 경쟁을 또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가 어떤 시장 경제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합니다. 드르륵. 네, 제목 보시면 뭐 시장 경제에서는 자, 분업과 특화를 통해 교환의 이득이 발생한다. 결국 시장의 핵심은 교환이잖아요. 왜냐면 이 교환의 장이 결국은 이제 시장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교환이 사실은 전제가 돼야지 우리가 이제 재화나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다는 그런 시장이 전제가 돼야지 사실은 뭐가 가능한 거죠? 사회적 분업과 특화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시장 경제 운영의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교환이 전제가 돼 있을 때 사회적 분업이 가능하고 사회적 분업이 가능하니까 특화가 가능한 거고 그로 인해서 우리 시장 경제가 다른 경제 체제보다 뛰어난 그런 부분이 실현될 수 있다는 거죠. 뚝딱. 네, 그러면 분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뭐 분업이라는 말을 모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분업이라 하면 자, 생산 과정을 여러 부문으로 구분해서 각 부문별로 각자가 맡은 임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자, 분업도 이제 조금만 세분화해서 생각해보면은 그 유형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기술적 분업하고 자, 그 다음에 이 사회적 분업. 요렇게 이제 조금 세분화해 볼 수 있는데, 방금 이 우리 교재에서 이야기하는 이 분업은 뭐 일반적인 기술적 분업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 상품의 어떤 생산 과정에서의 분업이 이제 기술적 분업이라면, 자, 그러면 사회적 분업은 뭐냐? 사회적 분업은 이런 거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직업의 분업. 그러니까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직업, 각 직업도 일종의 분업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뭐 선생님은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고, 여러분은 뭐 학생의 역할. 뭐 근데 이 세상에 직업이 교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뭐 회사원은 또 회사원, 연구원은 연구원, 의사는 의사. 이런 이 각자의 역할도 이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분업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기업 단위에서 이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하고 부품 생산, 그 다음에 완제품, 자 부품 생산 기업과 이 완제품 생산 기업 간의 어떤 분업, 완제품 생산 기업의 관계, 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사회적 분업이다 할 수 있겠죠. 물론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요즘에 글로벌하게 생각해 보면 이 부품 생산, 완제품 생산하는 기업들도 다 다국적 기업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떤 국가적 분업까지도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이 완제품 어떤 그다음에 부품
그다음에 국가별 분업 이야기를 해본다면 우리 뭐 아이폰 같은 거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애플 아이폰. 자, 이거를 이제 만드는 건 어디냐? 대만의 이제 팍스콘이라는 회사고, 또 아이폰이 이렇게 있으면 이 휴대폰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있으면 아이폰에 트레이드 마크 들어가야죠.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들어가는 뭐 디스플레이, 요거 삼성, LG에서 만들거든요. 그죠?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 아이폰 뒷면에 보면 카메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죠? 이 카메라는 이제 이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는 뭐 소니가 만들고, 이런 모듈을 구성하는 건 또 한국 LG 이노텍. 그리고 실제로 만드는 건 이런 부품을 다 모아다가 만드는 건 팍스콘.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iOS는 애플. 뭐 이런 식으로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그런 분업들이 이 사회적 분업의 예로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장단점을 한번 이야기해 본다면 이 분업의 장점, 일반적으로 한 사람이 혹은 한 회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물건을 만드는 것보다는 당연히 이 생산성이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아까 쌤이 애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애플이 아이폰을 사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려면 만들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되면은 생산성이 떨어지고 비용이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적은 비용을 들어서 효율적으로 생산 가능하다는 게 이 분업의 장점이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 마진이 지금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특히 이제 우리 아이폰은 이 밑에 있는 밑단에 있는 어떤 협력 업체들한테 단가를 좀 세게 안 쳐주는 걸로 유명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팍스콘 같은 이런 회사들은 상당히 마진이 적고 대신에 TSMC 같은 경우는 어떤 독자적인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의 그 칩 있죠. AP 칩, A1 그런 거 만드는데 그런 데서는 뭐 제값을 안 줄 수가 없는 사항이긴 하죠. 자, 어쨌든 장점으로 생산성, 그다음에 효율적 생산 이런 것들을 들 수 있고요. 자, 그럼 단점은 뭐냐? 단점은 아무래도 이 노동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단조로운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재미없을 거예요. 그래서 피로, 뭐 스트레스 이런 것들이 증가해서 오히려 이런 경우에는 생산성이 나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사회적 분업 같은 경우에 부품 기업과 완제품 기업 간의 관계에서는 예를 들어서 일부 어떤 제품의 공정이 지연이 됐을 때, 일부 공정에 지연이 되면은 전체가, 그러니까 일부 공정에 지연이 생기면 전체 생산에 차질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전체 생산 스케줄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도 문제겠죠. 최근에 뭐 뉴스 봤을 거예요, 그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서 공급이 부족해서 차를 제대로 만들 수 없다. 뭐 이런 게 적절한 사례가 되겠죠. 우리 아이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죠? TSMC가 상당히 이제 이 대만 회사, 이 아이폰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업체인데, 대만이 원래 지질이 좀 잘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서 지진 났다고 한번 쳐봐요. 그러면 아마 이 회사가 제때 부품을 공급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이폰이라는 이런 휴대폰 생산이 차질이 빚을 수도 있는 거고, 얼마 전에 뭐 우리 텍사스에서도 그죠? 한파가 닥쳤죠. 미국 텍사스에 우리 삼성전자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 있거든요. TSMC 같은. 거기서는 이제 퀄컴 칩 같은 거를 생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생산 차질이 돼서 실제로 올해 2분기에 아마 휴대폰 생산에 퀄컴 칩이 들어가는 아까는 좀 어렵지 않을까, 줄지 않을까, 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상으로 분업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네, 분업이 이제 일을 나눠서 하는 거라면, 자, 특화는 그럼 뭐냐? 특화는 그러니까 전문화하는 건데, 자, 분업을 하니까 사실은 이제 특화가 가능한 건데, 어찌 보면, 자, 이거는 자신이 갖고 있는 생산 요소를 특정 재화 혹은 특정 서비스 생산에 집중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다 하는 거, 나한테 필요한 거를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면 그건 이제 자급자족이잖아요. 자, 이것보다 특화를 해서 교환을 하게 되면 역시 생산성이 높아져서 남는 거, 잉여 생산물이 발생하고 이게 축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특화의 전제 조건을 보시면은
교환이라는 거죠. 아까 이제 분업도 마찬가지, 그죠? 분업의 전제 조건은 이제 교환이었는데, 결국은 특화와 교환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환이 전제돼 있기 때문에 내가 특화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교환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특화를 했을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 가질 수 없다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내가 어딘가에 특화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이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내가 특화를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럼 그거를 이제 특화의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배웠던 개념이에요. 그죠? 특화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이제 기회비용이라는 거죠. 그러면 기회비용은 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당연히 낮은 게 좋겠죠. 그래서 다른 사람, 다른 국가, 다른 사회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으면 거기에 특화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거죠. 쌤이 아까 뭐 아이폰, 뭐 애플 아이폰 이야기 했지만 그것도 이제 이런 기준이 적용이 된 거죠. 왜 대만이라는 나라, TSMC라는 회사는 혹은 박스콘이라는 회사는 왜 그런 생산, 어떤 파운드리에 특화된 기업일까? 뭐 혹은 위탁 생산에 특화된 기업일까?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그런 쪽에 나름 강점이 있다는 거죠. 그 친구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르죠. 그죠? 애플은 이렇게 이제 위탁 생산을 통해서 효율을 높이는 쪽으로 하고 있고, 우리 삼성전자는 그죠? 이 소프트웨어는 좀 약하지만 이런 하드웨어에서 좀 강점이 있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본인들한테 필요한 제품들을 계열사를 통해서 대부분 조달을 하죠. 물론 이제 그게도 이제 글로벌로 하는 건 맞지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휴대폰 경쟁에서 조금 밀리는 느낌이 좀 있죠. 애플에 비해서. 물론 뭐 점유율은 높겠지만 어떤 그 충성도라든가 로열티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그런 거죠. 애플은 이제 애플의 어떤 생태계를 구축한 그런 회사고, 삼성은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고객들의 충성심이 약하다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뭐 자국 기업이 잘 되는 거를 뭐 원하잖아요. 그럼 이 삼성전자는 역시 하드웨어 쪽에 특화된 스페셜리스트니까 그쪽으로 승부를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폴더블 폰 같은 거죠. 이야기가 좀 딴 데로 샜고요. 자, 그러면 이제 기회비용이 낮은 쪽에 특화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그러다 보면은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기준이 나올 수 있어요. 특화의 기준에서. 일단 자, 절대 우위란 말, 비교 우위란 말인데 1학년 때 배웠던 거 아마 생각날 것 같아요. 자, 일단 절대 우위는 요건 이제 기회비용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자원은 이제 같은 자원을 투입했을 때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면 그거는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그죠? 요거 주장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게 이제 고전파 경제학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죠. 우리 에담 스미스 씨. 자, 에담 스미스가 주장했어요. 그래서 뭐 절대 우위론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교환의 이론이에요. 즉 무역의 이론. 자유무역, 자유롭게 교환하면 서로에게 이득이 된다는 어떤 그런 이론을 설파를 했는데, 그 에담 스미스가 자, 절대 우위에 따라서 특화해서 교환하면 된다 이야기했기 때문에 절대 우위론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자, 비교 우위는 요게 이제 기회비용, 상대방보다 더 작은 기회비용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비교 우위라 하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데이빗 리카도라는 사람이 주장했죠. 그죠? 리카도라는 경제학자가 주장했고요. 이거는 아까가 이제 절대 우위론이라면 여긴 뭐겠습니까? 당연히 비교 우위론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 이론을 보완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절대 우위론에 따라서 교환, 무역을 설명하면은 어떤 A 국가, B 국가, 예를 들어 있을 때 특정 나라, 예를 들면 A 국가가 B 국가보다 모든 면에서 더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절대 우위를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무역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자,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럼 기회비용은 어느 한쪽이 기회비용이 작으면 어느 한쪽은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교환의 이익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비교 우위론에 따르면. 그래서 리카도라는 사람이 이 애담 스미스의 뭐 제작격인데 그 이론을 보완하는 이론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책에 보면은 이제 30페이지에 생산 가능 곡선
나오거든요. 사실은 이게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요거는 온라인 수업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만났을 때,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하는 걸로 하고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뚝딱. 네, 그럼 시장 경제의 이제 기본 원리. 결국 이제 시장 경제의 핵심은 가격이잖아요. 그죠? 이 가격이라는 걸 보고, 시장 가격을 보고 각 경제 주체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핵심이잖아요. 결국은 이 가격이라는 신호등을 보고, 신호등, 그래서 이 신호를 보고, 그리고 이 정보를 알려주죠. 어떤 가격이, 뭐 올랐냐, 내렸냐, 이런 어떤 정보를 통해서 어떤 식의 액션을 취할 거냐, 그런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자, 가격 기구는 뭐냐? 결국은 뭐 이게 뭐 눈에 보이는 뭐 도구가 아니고 결국은 시장 경제 안에서 이 가격은 늘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시장 안에서 자원 배분, 뭐 생산물 분배, 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구처럼 작동하는데 그걸 그냥 가격 기구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격 기구에 의해서 각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합니다. 그죠? 그러다 보면은 저절로 가격기구를 통해서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는 그런 경제체제니까 결국 이 가격기구가 시장 경제의 가장 핵심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뚝딱. 네, 그러면 이 시장 경제에서 가격의 기능, 우리 아까 잠깐 봤지만 크게 보면 두 가지 기능이 있다는 거죠. 이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하고 자, 신호를 줘서 유인하는, 이끄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자, 정보는 일단 자, 재화의 어떤 가격을 통해서 상대적 희소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높은 가격이다. 그러면 이거는 희소성이 높구나. 자, 그랬을 때 이 재화의 구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거 지금 내가 사야 되는 건지 팔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자,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제로 이제 행동, 이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행동의 방향, 가격의 변화가 제시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자, 어떤 재화를 생산할 거냐,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또 어떤 재화를 얼마를 구매해서 소비할 거냐, 이런 것들을 다 가격을 통해서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죠? 뭐 내가 농사다, 농부 짓는 거다. 그러면 이제 어떤 작물의 작황이 좋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올해는 이 작물이 좀 돈이 되네. 그럼 그쪽으로 이제 생산을 늘리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소비자는 반대겠죠. 그죠? 어떤 가격이 이제 올라간다면 이거는 좀 내가 좀 덜 사야겠구나. 다른 쪽으로 좀 옮겨야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가격의 정보 신호 유인 기능을 통해서 경제 주체들, 가계기업 정부, 이런 생산자 소비자, 이런 경제 주체들이 자율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그런 기능을 해줄 수 있다는 거죠. 뚝딱. 예, 그런 시장 경제가 원활히 이제 그러면 작동하려면은 사실은 이제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인 시장 경제 제도적 지원, 딱 핵심만 본다면 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의 자유로운 경제 활동 보장, 이게 가장 중요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핵심, 사유재산권, 우리 시장 경제 핵심이죠. 이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법적으로 보장이 되고 있죠. 그래서 재산권은 법적인 권리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이 돼 있어요. 물론 이게 절대적인 권리는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앞에서 봤듯이 아무리 이제 사유재산권이라 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공익을 해치는 그런 범위까지 사유재산권의 행사가 보장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어쨌든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고 있다는 거고, 자, 세 번째는 자, 공정한 경쟁을 보장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시장의 핵심은 결국은 시장이 시장으로서의 장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장점들은 경쟁이 있을 때나 가능한 이야기고, 이 경쟁이 깨졌을 때는 불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할 수 있는 건데 경쟁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경쟁이 깨지는 상황이면 국가가 적절하게 개입을 하죠. 우리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이런 기구를 통해서 독점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혹은 담합 같은 과점시장에서 담합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절한 규제를 통해서 경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네, 아까 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조금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사유재산권의 보장. 이게 이제 제도 뒷받침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인이나 기업이 사유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법적으로 보장을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예를 들면 뭐 헌법 제23조, 그 다음에 119조. 자, 이런 데서 경제활동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다는 거죠. 헌법상의 권리로. 법률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 만약에 이 분쟁, 이 재산권에 관련되는 분쟁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법률적인 보장, 법적인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고 두 번째, 그다음에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보장. 그래서 뭐 계약 자유의 원칙, 그다음에 뭐 직업 선택의 자유. 이거는 이제 우리 헌법상의 자유권에 포함되는 그런 기본권이죠. 이런 권리들도 역시 헌법상의 보장을 통해서 확실하게 보장이 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듯이 시장의 핵심은 경쟁이거든요. 경쟁.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경쟁을 깨트리는 행위, 독점이죠. 혹은 그래서 독점 규제 및 자,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이걸 만들어 가지고 또 공정거래위원회라는 국가기관을 통해서 경쟁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네, 우리 교과서 32페이지 생생탐구 사유재산권 보장이 왜 중요할까라는 이유를 청나라의 사례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뭐 거대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최대 경제력을 유지하던 청나라. 왜냐하면 뭐 예나 지금이나 중국은 인구가 많았어요. 자, 상업이 이제 중기 이후에 정체에 빠졌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이 관료들이 상인의 사유재산권을 무시했고 아무리 큰 상업 세력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료의 후원과 지지를 얻어야 됐다 이거죠. 그래서 상인들이 이 관료에 종속되는 자 이런 현상 때문에 결국에는 자본주의가 청나라에서 번창하지 못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가 예시담안을 한번 보시면은 결국은 이 개인의 사유재산이 제대로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어떤 의욕, 효율적으로 자원을 하고자 하는 동기, 의욕이 뭐 좀 부족해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관료들이 뒤에서 봐주지 않으면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하지 않았다. 이제 그만큼 이 사유재산권은 쌤이 뭐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우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어떤 경제적인 성과, 이 경제 성장의 결정적인 요인이죠. 이제 그만큼 이 사유재산권 보장이 핵심이다. 자본주의에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른 마무리 한번 해봅시다. 자, 1번 들어갈 말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시장경제체제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에게 행동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은 가격이죠. 그 다음에 2번 자, 시장경제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쫓아 생산, 교환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어 있죠. 자, 맞고요. 3번. 자, 시장경제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개인이 재산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인 뭐뭐가 보장돼야 된다. 사유재산권이겠죠. 뭐 이런 내용들이 중요 내용이었다.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네, 문제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그림은 갑국과 을국 경제체제의 특성을 나타낸 건데, 자, 갑국에 비해 을국의 체제가 갖는 특성. 자, 일단 어떤 체제인지를 이 그래프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죠. 자, 이 가격의 신호등 기능 정도, 그 다음에 이 사유재산권의 보장 정도가 X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을국은 이 두 가지 척도가 다 높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 을국은 시장경제 체제구나. 알 수 있고, 자, 갑국은 그 정도가 낮습니다. 그죠? 그러면 갑국은, 이거 계획경제 체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면 1번에, 자, 생산수단의 국유화 정도가 강하다. 이거는 이제 갑국에 해당되는 이야기겠죠.
다음에 2번에 자, 시장은 가격에 대한 의존 정도가 약하다. 강하겠죠, 시장이면. 다음 3번에 자, 자원 배분 과정에서 시장의 역할이 중시된다. 자, 이게 답이 되죠. 왜냐면 이제 시장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다음 4번에 자, 민간 경제 주체의 자율적 의사 결정이 경시, 가볍게 여겨진다. 경시가 아니고 중시된다. 마찬가지 자, 경제적 위인으로서의 이윤 추구 동기가 경시가 아니고 중시된다. 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